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김재윤이라고 하고요.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강의를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관장님하고 기타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크게 감사를 드리고요.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중간에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슈가 되고 있는 동해와 관련해서 원래 기획 자체는 봄에 했어서 저도 봄에 수락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일본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 왼쪽에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해가 질 무렵의 노을인데요. 그게 저 바다가 이제 저 바다를 통해서 흘러서 이제 동해와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바다이고 제가 공부했던 연구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원래 저기가 졸라또일로그라고 해서 금각만이라는 이제 황금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이 뿔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는 만인데 저 만에는 원래는 60년대, 70년대까지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수리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뭐 핵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지는 캄차트카 반도로 옮겨갔고 지금은 이제 그냥 배들이 수리하고 있는 곳인데 뭐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공기 오염이 심해서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제 사진 찾다가 보니까 하나 예전에 찍어둔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은 제가 2021년에 박사 졸업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 지역을 연구를 하면서 선사시대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한 거를 다시 엮어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인접한 지역의 선사 고대 문화가 말하자면 신석기 시대부터 발해까지의 동해를 둘러싸고 일어난 문화 교류가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 역사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한다면 거꾸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독립운동기지의 한 곳이었고 러시아 령이 된 이후에도 한국식, 중국식 지명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1970년대 제가 공부한 연구소에서 싹 다 개명을 했거든요. 개명을 하면서 우연히 제가 사전을 찾아가지고 되게 기뻤는데 진짜 재밌는 이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세종 때 녹둔도라고 하는 지역도 개척을 했었고 고려시대에는 여진을 벌하고 공험진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도 여진의 성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또 어떤 연구자들은 공험진이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성들도 있고요. 그런 이제 관련성이 있고 뭐 발해 남북국 시대에는 당연히 발해가 존재를 했고 다 잘 아시겠지만 발해는 고고학 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많지 않은 시대여서 발해 고고학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발해 조사는 한국 학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든지 공동 연구 외국인과의 공동 연구는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역은 지금 러시아 땅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길림에 있는 방천이라는 곳인데요. 그 방천이라는 곳은 여기가 지금 이 강이 두만강이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중국에 있는 중국 방천이고 오른쪽은 북한 땅, 이 왼쪽이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여기에 동해로 흘러가는 곳인데 방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늘 개방되지는 않고요. 근데 그 북한하고 별로 그게 없으면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탑도 있고 이래서 그 가볼 수 있는 관광지처럼 꾸며는 놨는데 늘 개방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면 이제 여기가 북한 땅이고 왼쪽은 제가 사진을 좀 이쁘게 못 찍은 이 강 때문에 이렇게 찍는다고 못 찍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깊었는데 일단은 발해가 이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칭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이제 발해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저는 발해 연구자는 아니지만 그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이 평지성에서 제가 발굴도 한 경험도 있고 보고서를 이제 그 번역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로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이제 발해 문화가 나타난 것은 이제 8세기부터 10세기 사이이고요. 그런데 이제 연해주에 원래 있던 문화는 말갈 사람들이 말갈 문화라고 하는 말갈 문화입니다. 말갈 문화는 사실 발해 이후에도 이렇게 쭉 10세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4세기 말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발해의 중앙 그 문화 특징과는 구분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유적으로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뭐 환동의 문화권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저도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동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한반도 북부 지역하고 동해안에 있는 이런 유적들 간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면서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발해까지 지속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밑에는 이제 신석기 시대까지 가는 것이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발해 이야기부터 해드리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발해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는 그 동경성의 치소라고, 그러니까 동경성의 치소라고 하는 염주성으로 비정이 되어 있습니다. 염주성으로 비정이 되어 있고 그 기록에 나오는 염주성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지금 구글에서 인터넷에서도 여러분도 다 이렇게 구글로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토성입니다. 발해 토성이 지금 여기에 포시엣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어서 거의 국경 근처이고 동해를 접하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성인데 여기서 이런 이제 토성이 거의 십몇 년 동안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십몇 년 발굴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굴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러시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만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최대한 1년에 해봤자 석 달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유적을 조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쪽에 그러니까 남문지와 동문지 부근은 해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면 그 다음 날 되면 물이 차올라서 발굴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만 북서 지역만 이렇게 들이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유구들도 많이 찾고 많이 찾았습니다. 일단 이 성은 그 토성이라고 해서 그 연해주에서 나오는 기타 뭐 발해나 여진성하고 만드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성벽은 돌로 쌓고 그 내부를 흙으로 채우는 그런 간단한 구조인데 이건 성의 둘레입니다. 1.2에서 1.3km 정도 되고 이 북서 지역만 집중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해발 고도 때문에 낮은 물이 차서 시도는 했습니다. 여러 번 이쪽을 발굴을 해보려고 시도는 했으나 금방 그 물이 차올라서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도 자료가 나오지만 발해가 있었을 당시에는 이 유적은 지금보다도 상당히 따뜻했던 기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찾아진 그 유구들은 사원지, 그러니까 이 불교의 금당지, 여기 이곳입니다. 이것을 이제 확대한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의 까맣게 된 부분이 지금 화살표를 가르치는 이 부분이 발굴된 면적이고, 이 면적을 확대했을 때 이만큼을 지금 발굴을 했는데, 특히 주목하는 게 그 절터 사원지의 금당지, 부처님이 있었던 그 금당지가 주요한 성과였고, 그리고 탑이 있던 자리, 그리고 문이 있던 자리, 우물, 기와, 그리고 기와 가마가 여기서 발굴이 됐고요. 그리고 뭐 온돌, 주거지 등 대단히 많은 유구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굴은 안 했지만 이 지구 물리학적 조사라고 그 지표면에서 낮은 곳에 있는 돌 유구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 초석 건물지들이 아주 여러 개가 밑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은 건물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제 행정 건물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해 5경 중에 동경성의 취소 정도 되니까 당연히 행정 건물지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문 주변지도 사실 조금 발굴을 하긴 했습니다. 거기서는 도로 유구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갈도를 쫙 깐 것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갈도를 보다는 이제 토기편, 기와편 이런 동물뼈 등 조개 껍질 등 이런 조개 껍질 등을 깔고 이런 이제 유물들을 활용해서 도로를 만든 것들도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자료여가지고 제가 이 사진은 없습니다. 유적의 연대는 8에서 10세기 정도입니다. 그 연해주에는 발해 문화는 있지만 그 신기하게 고구려는 이 두만강 유역의 책성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상 연해주 내에는 고구려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뭐 연구자에 따라서 제가 번역한 책에도 보면 그분은 이제 발해에 남아 있는 성들 중에서 이렇게 고구려 성벽을 특징이 있는 성벽들도 있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문제 의식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시기 연대가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전반까지 올라가는 이런 전반대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이제 삼체편하고 토기도 나오고, 그 절대연대 측정이라고 해서 목탄을 가지고 하는 고고학적인 이제 절대연대 측정상으로도 이게 8세기 전반에는 이 유적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 잘 아시겠지만 그 기록상의 발해와 고고학 유적상의 그 연대가 들어맞아야 이게 발해의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이 후대 10세기 이후라면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뭐 여진성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성조사에서도 가장 핵심은 연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언제부터 존재했냐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지성은 8세기 초부터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지금 이제 표토층을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발굴하는 장면입니다. 발굴하는 장면인데, 안개가 자욱한데 이 지역에 가면 늘 이게 7월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7월에 찍은 사진인데 아침에는 이래요. 아침에는 늘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데, 러시아 말로 그래서 그 두만이 안개라는 뜻인데, 그 우리 두만강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토층을 벗겨내기 위한 이런 작업들, 사진 작업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늘 우리 고고학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찍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는데, 이런 외건부터 시작해서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그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번 발굴에 참석을 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전부터 대륙문화연구소부터 시작해서 91년도 그 러시아가 망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면서 이제 지금의 러시아 연방으로 되면서 한국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조사하기 시작한 곳이 그라스키노입니다. 그거를 이어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제 그거를 계속 발굴을 했고 제가 공부한 그 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겔만 선생님하고 뭐 여러 선생님들, 볼딘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발굴을 했고요. 이게 아마 북경대학교 팀하고 같이 들어가서 발굴을 했던 그 2010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이 있고 이제 유적에서 어떤 유물들이 나오냐 하면 이제 사원지가 나왔기 때문에 절토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불교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당삼체라고 하는 도자기 편 제가 어제 정말 어렵게 이제 찾은 사진 자료인데요. 이제 발해 유적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당삼체라고 하는 그런 유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토기가 고구려 양식의 토기라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 양식의 토기가 이 발해 그라스키노 성에서 나와서 뭐 하여간 그 앞시기의 문화들이 남아 있는 흔적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고구려 양식이냐라고 하면 이 손잡이를 이렇게 이 양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띠처럼 붙이는 것과 이런 이제 기형이나 이런 이제 농로를 돌리는 이런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이 고구려 양식의 토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청동불상, 돌로 된 불상 등 뭐 탑에 달았던 종 뭐 이런 유물들하고 치미에 달았던 연꽃 무늬 연꽃을 실제로 이렇게 만든 이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거를 그 특별전은 아니고 그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러시아로 돌아갔고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관계가 좋았던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이게 2010 몇 년도에 발굴이 된 건데 이 낙타뼈와 이 낙타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게 이 청동으로 만든 낙타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러시아 연구자들은 발해가 중앙아시아와 상당히 교류를 많이 했다라고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단비의 길이라고 해서 모피 교역과 관련한 그런 루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라스키노에서도 중앙아시아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유물들이 나와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타상과 낙타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발해라고 하는 그 국가의 특징이지 이게 남북국 시대의 북쪽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연구의 가장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업에 대한 연구인데요. 발해가 이제 중국에도 걸쳐 있고 북한에도 걸쳐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도 걸쳐 있었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각각 연구를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특히 이 유적에서 이런 동물뼈나 조개나 이런 곡물 자료들을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합니다. 러시아 국과학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이게 큰 특징이라고 늘 소개를 했는데 이 중국에서도 이런 연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 기장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곡물이고 그리고 그 동물 뼈들 중에서 돼지뼈가 가장 많습니다. 돼지뼈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개뼈도 있어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그 중앙아시아에도 이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이제 그 소수민족들이 많은 나라여서 그 민족들을 다 이렇게 그 우대를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들의 문화를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극동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개를 식용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뭐 야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만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강아지 무덤도 있는 걸로 보아서 그냥 마구잡이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의 비율이 70% 이상 높았기 때문에
그 농경도 당연히 있었지만 발해에서 식생활 중에 그 동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포획의 증거, 고래뼈들도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학명인데 북방대합이라고 하는 조개의 학명인데 이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한 바다에서 산다고 합니다. 지금 연해주 바다에서는 살지 않는 이런 조개 폐각류들이 나와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폐각류들이 그러니까 현재의 기온에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어떤 기온에서 살았는가, 이런 문제는 그 기후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 동해에 인접해 있는 지역의 발해는 지금보다는 따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을 이용을 많이 했고 개도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크라스키노 평지성이 그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국사책에 다 지금 잘 아실 겁니다. 발해의 5도라고 해서 발해의 5도가 알려져 있고, 지금 오른쪽에 칸에 적어 놓은 거는 제가 이제 그 위에 있는 육로와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거를 참고를 한 거고요. 참고를 한 거고 제가 그 연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뚜렷한 게 뭐 이 신라도와 일본도라고 하는데, 신라도와 일본도의 출발지가 여기 크라스키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구죠. 일종의 항구인데 그 여기서 출발해서 그 목적지가 신라와 일본으로 갑니다. 육로는 만약에 신라도 같으면 그 발해 상경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내려오는 육로는 이 신라도와 같은데, 이제 일본으로 가기 위한 루트는 뭐 여러 가지 이 일본 연구자가 지금 연구해 놓은 바가 있고, 이제 신라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크라스키노 평지성의 의 역할 그리고 그 목적은 외교와 무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 이제 뒤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외라고 불렀던 이 외가 그 환동의 문화권에 새롭게 편입되는 시기를 남북국 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가 그 환동의 문화권의 의미가 진짜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록상에 나오는 옥저와 음누와 말갈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옥저와 음누와 말갈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발해는 기록에 나오는 발해는 여기 이 시작은 뭐 어둠에쯤에 이렇게 연구자들마다 그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해 기록에 나오는 거고, 이제 발해 문화 고고학 문화는 연해주에서 발해 문화는 8세기부터 이렇게 망할 때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지방적인 원래 있었던 그 문화는 말갈 문화라고 하는 이제 말갈의 문화이고, 그 앞에 4세기 말 이전에 1세기 말부터 4세기 말 사이에는 폴체 문화라고 하는 이 폴체 문화가 이제 그 고각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체 문화부터를 이제 이 선사 시대라고 구분을 하지 않고 철기 시대 문화라고 하고, 그 러시아에서는 발해는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들 모스크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고대 문화여서 저는 고대 문화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그런 명칭상의 시대 구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고대 문화라고 했던 거고, 이제 폴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기록에 나오는 음누와 이제 음누일 것이라고 보는 설이 대부분입니다. 기록의 음누이고, 그리고 이제 단결 크로우노프카 문화라고 하는 다소 복잡한 문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 단결 크로우노프카 문화가 기원전 5세기부터 1세기 말 사이에 있었던 철기시대 문화인데 기록상에 나오는 옥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갈부터 음누 그리고 옥저의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고 말갈과 볼체는 옥저는 왕창 나오고 있습니다. 옥저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는 왕창 나오고 있어서 요것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옥저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고 하면 이 온돌 문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민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온돌이죠. 온돌 문화와 관련해서 그게 있는데 이 초기 온돌이 단결 크로노프카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에서 나왔고 뭐 옥저로 비정을 저는 그 옥저라고 전부 다를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서 1세기 말까지를 전부 옥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옥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는 옥저 문화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옥저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이 하나 있는데요. 라즈돌라야 강이라고 하는 러시아 명칭이고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시작한 수분하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31번, 2번, 33번, 34번이라고 적혀 있는 이 노란색 요 점들이 이제 라즈돌라야 강변에 있는 유적들입니다. 유적이 특히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의 유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조사했을 때는 뭐 물론 러시아에서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우노프카 마을에서 조사가 되어서 그로우노프카 1유적이라고 명명되었고 그리고 이제 단결 유적이라고 하는 진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중국에서 발굴이 각각 되었습니다. 각각 단결 문화, 그로우노프카 문화라고 각각 국가 이름대로 그렇게 명칭을 지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문화가 성격이 같다라고 이제 하는 거를 그 중국 예전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길림대학교의 이문이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그거를 알게 되어서 단결 크로노프카 문화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뭐 러시아 학교에서도 단결 크로노프카 문화로 명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의 복잡함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화 우리가 봤을 때 그 특히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쪽구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들이 온 바닥에 깔려야 온돌이 되는 거고 한쪽 면에만 집의 한쪽 면에만 이제 바닥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라즈돌라야 강이 지금 제가 그린 일러로 돌린 요 그림은 요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작은 중국, 그 다음에 흘러가는 이 강 하구는 러시아 땅이어서 되게 좀 복잡한 강입니다. 이 단결 크로노프카 문화인데요. 지금 이 사진들은 이거 별로 좋지 않지만 사진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블로치카라고 하는 유적에서 나온 지금 쪽구들 온돌의 초기 모습입니다. 그 옥저 사람의 집에서 나오는 거죠. 역시 블로치카에서 나오는 쪽구들이고 밑에 있는 건 키예프카라고 하는 연해주에서 예전에 발굴된 그 사진 자료인데 어제 급격 진짜 제 눈에 확 띄어가지고 좀 시커멓지만 이게 60년대 발굴 자료라 가지고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쪽구들이 있었다는 건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쪽구들이 왼쪽에 있는 게 단결 이게 수분하라고 하는 이 강이고 라즈돌라야 강이고 이 하안 대구의 하안 당구대 위에 지금 집들이 있습니다. 집들이 있는데 여기가 강이고 이제 강이 진짜 바로 강 옆에 있어서 계속 쓸려 나가고 있어요. 쓸려 나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유적이 전면이 발굴된 게 아니고 아마 유적을 전면을 발굴하면 상당히 주거지가 많을 텐데 조금씩 이제 러시아에서는 기계를 쓰지 않고 손으로 여름에만 발굴을 다 하다 보니까 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었고 이제 그 또 러시아에서는 그 극동을 이제 그 발굴을 했을 때 당시에 1950년대부터 오클라드니코프라고 하는 러시아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발굴을 시작을 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땅이었는데 러시아 땅이 되어서 문화를 찾는 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문화가 나오면 문화를 찾고 그러면 이제 그 문화의 특징을 알고 그렇게 기록해 남겨두고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 발굴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 뭐 이렇게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때는 온 전부를 다 까서 알고 싶지만 뭐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온도 구조가 발굴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 그루터기형 파수라고 하는 이제 나무 자르면 밑둥만 이런 남아 있는 모양, 혹은 뭐 깡통 모양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러시아 말로 하면 그런 깡통 모양이라고 하는 파수가 달려 있는 아주 특징적인 이런 토기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쪼구들이 있는 집 안에서 이런 토기들이 나왔고, 이 문화를 크로우노프카 문화로 한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등등등 고베나 뭐 시루, 마제석기 등 그 후대에는 이제 특징들이 더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옥저라고 하는 문화와 매칭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저라고 북옥저 정확하게는 옥저라고 거론을 한 사람은 이제 그 중국의 길림대학교에 계셨던 이문 선생이십니다. 아무래도 중국 사료니까 중국 쪽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3번, 4번이라고 3번, 4번이라고 해놓은 여기가 지금 대성자 유적과 단결 유적이 위치한 곳입니다. 딱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왼쪽이 이제 그 단결 주거지. 그러니까 이 단결이라고 하는 유적 자체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단결 유적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크로우노프카 유적도 사실 그 하층에 신석기 시대 주거지가 있었고요. 그 위층에 이 크로우노프카 철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기원전 5세기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층이 이렇게 두 개의 문화층이 있습니다. 그 유적 상으로 보면 단결 유적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하층이 아래층이 그곳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은 단결 문화 사람이고, 그 위에는 이제 발해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결 유적이 상당히 저는 이 단결 유적 보고서를 지금은 은퇴하신 서울대학교의 송기호 교수님한테서 그거를 아주 힘들게 구했는데, 이 발해 유적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출판을 안 했습니다. 중국에서 출판을 안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글 쓸 때 당시에 이제 제가 유학할 당시에 아마도 문화재연구소의 그 발해 유적 조사 때문에 송기호 교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 자문으로 오셨을 때 제가 단결 유적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나 있는데 보세요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저에서 나온 족구들이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처음으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송기호 교수님 처음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논문에도 다 그걸 밝히고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이쪽 지역을 연구하는 뭐 여러 연구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시는 강인욱 교수님도 그 옥저에 쪼꾸들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옥저의 쪼꾸들은 사실 단결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쪼꾸들은 저기 지금 자료에는 제가 뺐지만 흉노의 몽골에서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러시아와 몽골이 공동 연구를 하는 공동 조사를 하는 그 지역에서 나와서 자바이칼 지역, 바이칼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나와서 러시아 학계에서도 극동에서 온 거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결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사람들이 상당히 멀리까지 이 온돌 문화를 확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몽골에서 나오는 그 흉노의 온돌은 고조선 사람들과 관련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시작은 옥저였다, 단결 크로우노프카 문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그 단결 유적에서 나오는 토기들도 이렇게 나무 그루터기형 파수, 뭐 이렇게 원통형 파수라고 하는 게 제일 쉬울 텐데, 뺑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나무 그루터기를 러시아 말로 뺑기라고 하는데, 그 말을 저는 너무 재밌어서 번역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나무 그루터기형 파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수가 달려있는
되게 특징적인 이제 이런 토기들이 역시 발견되고 고베라고 하는 기형도 이 유적에서 나오고 있어서 크로노프카 1유적 상층에서 나오는 특징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쪼꾸들이 단결 크로노프카 문화에서 기원전 5세기 유적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서도 쪼꾸들이 이후에 뭐 볼체 문화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 볼체 말간 유적에서도 주거지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발해 온돌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금, 원, 그 북방 민족들은 현존하는 소수 민족까지 연속적으로 이런 쪼꾸들을 사용하고 초기 온돌, 영어로 하면 early 온돌이라고 하는데 이런 쪼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수용을 하고 발해 이후에도 북방에 있던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북방의 여러 민족들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업 그러니까 이 아시아 계통의 사람인데 생업 자체가 이제 뭐 수렵 채집을 19세기 말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을 소수민족이라고 하는데 아무르강 유역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나나이족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중국은 흑룡강이라고 부르니까 흑룡강성에서는 뭐 혁철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공부했던 그 연구소가 고고학 역사학 민족학 연구소였거든요. 이게 되게 긴 명칭이었는데 그 연구소 앞에 제가 서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인류학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묻는 게 나나이족이세요? 하고 여러 번 질문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이제 딱 아시아 계통의 그런 이제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수민족인지 알고 이제 조사하려고 저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주 에피소드가 있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왜 묻지 이러면서 한국인이냐는 질문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뒤에 사진이 조금 있을 텐데 그리고 북방의 쪼꾸들을 수용한 한반도 남방 청천강 유역 이남을 저는 이제 한반도 남방이라고 하는데 청천강 유역뿐만 아니라 물론 북한에 있는 청천강 유역뿐만 아니라 남해안의 늑도 기원전 3세기 유적 그리고 북한강에 있는 저기 유역에서는 기원 후 2세기 때에 쪼꾸들이 들어오고요. 이 쪼꾸들이 다 단결 크로노프카 문화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들을 그 지역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하고 있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현대까지도 남방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그 박스에 들어있는 말 때문인데 사실 온돌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알래스카 에머크넥이라고 하는 3000년 전 유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서주 만기 화북성 동흑산이라고 하는 유적에서도 쪼꾸들은 나옵니다. 이게 일은 아마 아프리카도 뒤져보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지만 현재까지도 남아서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은 우리나라밖에 한반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상당히 큰 거죠. 이게 그 단결 크로노프카 문화에서 우리나라 역사로 인식되는 그 옥조 문화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북방과 남방에서 모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 그런 한국 사람들이 그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와서 혹은 이제 한국에 온 러시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집에 들어가면 발을 이렇게 벗고 그다음에 바닥이 따뜻한 게 그렇게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보아서 그리고 제가 흥미로웠던 게 평창 올림픽 할 때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그 온돌 바닥 되게 좋아했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 문화 중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 쪼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문화의 이게 좀 다른데 이렇게 연대가 뒤로 내려가면서 파수 형태는 고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 변화하게 되어서 우리 민족들에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결 그로노프카 문화는 또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동검과 이런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기 시대, 한국의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 비파형 동검이라고 이렇게 딱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두만강 유역과 연해주에는 비파형 동검은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세형 동검은 나오게 됩니다. 이 세형 동검이 존재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단결 그로노프카 문화, 옥저인이 존재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단결 기원전 2세기 유적들에서 이런 단유 꼭지가 2개 붙어 있는 동경하고 이제 세형 동검이 나온다라고 하고 이제 이 청천강 유역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고고학 자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늑도라고 하는 경남 사천에 있는 늑도입니다. 그러니까 삼천포 앞바다에서 연육교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육교와 연결해서 이제 차로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발굴에 참가한 적도 있고 뭐 늑도 유적은 고고학 연구자들한테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적입니다. 섬인데 그 섬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주거지들의 족구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족구들이 발견이 되었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지금 2023년 1월달에 조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족구들이 완벽하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돌을 세워서 석판을 세워가지고 족구들을 집안에 만들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 늑도라는 유적이 되게 특이한 유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 사이에 사용했던 유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반량전, 오수전, 또 뭐 한식, 동촉하고 그러니까 화살촉 그리고 뭐 동경 그 한나라 계통의 토기 동제품들 그리고 낙랑 계통의 토기 그다음에 이런 일본 오해의 토기 그리고 제지의 토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사만 사회에서 쓰던 그런 토기들하고 완전히 이런 문화들이 짬뽕이 되는 유적이 늑도입니다. 늑도. 그래서 이 늑도의 성격 자체가 당시에 국제적인 무역항이었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지금 일본 그 다음에 이런 한나라, 낙랑 그리고 왜 그리고 단결 그로노프카 문화에서 나오는 이런 족구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제지에서 구할 수 없는 그 식자재들이 예를 들면 사슴뼈인데 사슴뼈가 통으로 엄청나게 왕창 나오는 게 아니라 잘려서 어떤 특수한 부위만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좁은 늑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늑도에 한번 그냥 가면 됩니다. 그 차 타고 가면 되는데 그 좁은 섬에서 그렇게 많은 사슴뼈는 당연히 바깥에서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곳에 한반도 그러니까 청천강 유역에서도 기원전 3세기 그리고 늑도에서도 기원전 3세기에 이런 족구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원 후 2세기에 북한강 유역에서 족구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유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조금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시간적으로도 기원 후 2세기 북한강에서 나타나게 중부 지역이죠. 우리나라 중부 지역입니다. 제일 예쁘게 남아 있는 게 율문리라고 하는 유적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딱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가 단결 그로노프카 문화의 토기가 북한강 유역에 처음 나타나게 된 것은 기원전 2세기에 이미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집이 자체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은 기원 후 2세기인 거죠. 그래서 기원전 2세기부터 이 지역의 문화가 중부 지역의 원상국 문화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 저의 연구 성과가 아니고요. 그 지역의 연구자들이 이미 많이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어서 뭐 고고학계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해주의 문화가 그 철기 시대 옥저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있습니다.
이거가 그 쪼꼬들이 어디 있는데 거래리라고 하는 유적에서는 희한하게 요렇게 지금 이 부분은 그 판돌이 날아간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궁이부터 시작, 여기가 아궁이고 요렇게 해서 고래가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율무늬 같은 경우는 되게 너무 잘 남아 있습니다. 잘 남아 있어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 집의 입구이고 이렇게 예, 들어가게 되고, 이게 지금 이제 제 논문에 썼던 건데 그 율무늬, 대성리, 철정리, 거래리, 고대리 이 북한강 유역에 있는 기원 후 2세기 유적들이고요. 이 집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마을 전체에서, 그러니까 조사된 범위 내의 마을 전체에서 그 시간적인 차이도 없는데 똑같은 동시기에 일반 주거지와 쪼꼬들이 있는, 그러니까 구들이 있는 유적 주거지와 집과 그냥 주거지가 따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가 왜냐하면 늑도 유적에서는 진짜 한 60개 이상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청천강 유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흉노의 그 바이칼 유역에 있는 그 성에서도 마을 유적인데 거기서도 이볼가라고 하는 마을 유적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 쪼꼬들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 북한강 유역에서만 마을 전체에서 보이지 않고 몇 개씩, 한 개, 소수의 집에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러는 걸 보면 이 북한강 유역에서 이 쪼꼬들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늑도와 청천강 유역과 다른 선택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그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많이 해봐야 확실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부 지역의 원삼국 시대 토기를 경질 무문토기, 뭐 중도식 무문토기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기원전 2세기 이후부터 나오는 북한강 유역의 토기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율무늬에서 나오는 토기들은 확실히 이렇게 나무그루터기형 파수가 붙어 있어서 그 지역, 그리고 이 유적을 발굴하신 분들은 전부 단결 끌어온 오프카 문화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유역에서는 이 시기에 원삼국 시대에 낭랑계 토기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뭐 오른쪽에 두만강 유역에 영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뭐 옥저 문화가 주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청천강 유역, 이 자료는 진짜 너무 소략해서 뭐 북한이 발굴을 했는지는 후대 그 60년대 자료 말고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그거 합니다만, 요런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밌게도 한반도 남부, 중부 지역에서는 아니지만 남부에서 방지리라는 유적하고, 근데 제일 많은 게 늑도입니다. 방지리에서는 주거 3기에서 확인됐고, 늑도에서는 60기 이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북한강 유역의 기원 후 2세기 때 나오는데, 유적 전체에서 소규모로 발굴된다라는 점과 이 시점이, 그러니까 3세기 기원 후 2세기라는 점에서 아마도 이게 이런 선택 방법의 차이, 선택적 수용, 하지만 주체적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해주의 쪼꼬들을 그 문화 토기는 받아들였는데, 이게 짓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은 중부 지역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냥 쪼꼬들이 있는 집과 없는 집 안에서 발견되는 토기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사람들이, 중부 지역 사람, 북한강 유역에 그 기원 후 2세기 사람들이 지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쪼꼬들은 있고 없고가 있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아마 연해주나 뭐 이런 데서 경험을 해보고 집안에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체적으로 그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받아들인 것은 그 기원 후 2세기 이후에 쫙 퍼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수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기원전 3세기의 방지리와 늑도에 있는 그 남겨진 것들은 어쩌면 진짜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아마 북한강 유역 사람들이 실제로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기원전, 그렇다고 해도 중부 지역에 그 단결 끌어오노프카 문화가 들어가게 된 것은 토기상으로는 기원전 2세기부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저기 지금 이런 지역에 따라서 문화, 그 어떤 특정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거는 그 지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와 상당히 결부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어디로 갔다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각 지역 똑같은 문화 요소라고 하는데 왜 다를까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참 재미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논문으로 적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그 쪼꾸들이 그러니까 그냥 아마 지금 하는 내용들이 그로우노프카 문화라고 하니까 이 명칭 자체가 아마 그냥 살벌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옥조 문화라고 생각하시고, 아, 옥조에서 초기 온돌이 나왔고 그 온돌이 뭐 한반도로 들어와서 이게 늑도부터 시작해서 북쪽 빼면 나와서 지금까지도 있다. 근데 이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기원전 3세기 그 당시에 사만시대 사회에서 모두 다 쪼꼬들을 썼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질이라는 유적하고 늑도와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방질이라는 유적하고 늑도 유적에서만 이거가 이 쪼꼬들이 나와서 그걸 어떻게 수용해가지고 삼국시대가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고학 자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더 풀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볼체와 말갈, 음누와 말갈 문화가 이 북한강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근에 옥저 문화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은 저기 중부 지역에서 연구를 오래 하신 심재현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먼저 하셨고, 이 북한강 유역 이야기들을 먼저 하셨고, 이제 제가 작년에 중부 문화재 연구원에서 무슨 책을 내면서 쓰게 되니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 4세기 유적들에서 이제 아주 아직까지는 이제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유적들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일 특징적인, 그러니까 이 볼체 문화의 토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의 고고학적인 용어로 견부라고 뭐 하는데, 견부에, 그러니까 어깨에 죽관, 이렇게 점인데 이렇게 대롱 대나무로 찍은 것 같은 문양이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청호동이라고 하는 4세기 북한강 유역의 유적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시기에 4세기 때에 그 북한강 유역의 다른 유적들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특징들이 유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블로치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볼체 문화의 연해주 유적들에서 보이는 토기 특징들하고 상당히 뭐 토기 생김새나 그리고 문양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청호동 유적에서 나오는 토기 특징들이, 옥저 문화의 토기 특징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 음루 문화가 나오는 것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있고, 저는 어제 이 사진을 찾으면서 진짜 기뻤는데, 제가 이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연해주에서 말갈 문화, 아주 제일 이른 시기의 말갈 문화의 사진을 제가 예전에 찍은 그 비스카리오바라고 하는 선생님하고 저랑 나이 차이가 저보다 어렸던가 하여간 그 여성 연구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 토기 그거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그 사진을 같이, 야 나도 좀 찍자 이래서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이 있는데 하면서 그 사진을 찾다가 뭐 여러 자료들을
덤으로 많이 찾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중도동이라고 하는 중도 유적, 그 레고랜드 때문에 난리난 그 중도 유적에서 그 말갈 유적의 전형적인 말갈관이라고 뭐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런 토기들이 나오는 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발굴이 된 겁니다. 발굴이 됐는데 많지는 않지만 오른쪽에 있는 연해주에서 나오는 말갈 토기와 억수로 유사합니다. 억수로 유사해서 그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옥저 문화는 나오는데 왜 그 뒤에 그러니까 발에도 당연히 뭐 신라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뻥 비어 있던 그 이제 그 특징들이 중부 지역에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들이 말갈 문화의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갈 문화의 토기들은 바레라는 그 정치체가 이 지역에 들어서게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들어서기 전부터 4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그냥 말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계속 말갈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쓰던 토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검띠띠한 이것들은 흔적들은 실제로 사용한 흔적이고 자비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냄비로 썼던 흔적입니다. 그 안에 곡물을 넣고 이제 했던 흔적이어서 이 시기에 뭐 삼국시대 토기, 우리나라 삼국시대 토기나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온도 차이도 있고 태토의 토기 차이들도 있고 있어서 문화상으로 차이가 있고 농로를 아직 쓰지 않은 수제로 만든 그 수제 토기라고 하는데, 손으로 만들어서 이 지금 삐뚤삐뚤하죠. 약간 삐딱한 이유도 이제 농로를 아직까지 쓰지 않은 단계의 토기들입니다. 그래서 발해 정치체가 생기고 난 뒤에 발해 중심 문화가 이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그런 고구려 양식의 토기라든지 이런 토기들이 나오는 유적하고 그렇지 않은 유적하고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말갈 문화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말갈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한 4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유적인데요. 밑에 있는 이거는 무덤에서 나오는 말갈 토기들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슷한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또 토기 연구자들은 보면 이 생김 이 기형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띠도 하나 더 둘렀고 그다음에 점토 띠도 뭐 이렇게 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크기도 다르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토기 연구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그 연해주의 제지적인 문화들은 제지민들은 말갈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러시아 고고학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발해사도 러시아에서는 자기 극동에 있었던 중세시대 문화라고 자기네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 땅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땅이 있다라는 거라서 진짜 진정한 의미의 그 유니버셜한 문화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그래 중국도 뭐 자기 그거 우리도 우리 거 북한도 북한 거 다 각자 거구나라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국경에 지금 있는 나라들이 북한 그다음에 저기 중국 연해주 뭐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덩달아서까지 해서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사 시대로 넘어가면 제가 문화 명칭들을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뭐 너무 이제 주렁주렁 하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지금 들고 온 것은 고곡형 청동기라고 그 학계에서 부르고 있는 요 유물입니다. 이게 지금 남강의 대평유적에서, 그러니까 진주 남강 대평유적에서 대평 딸기가 유명한데 그 딸기가 유명한 그곳에서 지금 딸기 농사 짓기 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쯤에 거기 난강댐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수몰이 된다고 해서 발굴을 대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거기 발굴보다는 저는 보고서 작성할 때 엄청나게 한 3년 동안 진주박물관에서 그 보고서 작성할 그 힘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건국대학교
에서 발굴한 그 지역 내에서 나온 거기가 이제 옥방 오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옥방 오지구에서 이런 작은 펜던트입니다.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한 이 10cm 안 되는 아주 소형의 것이라서 이제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유물과 왼쪽에 있는 것은 그 기원전 뭐 14세기 정도에 되는 유적 정선 아우라지라고 하는 강원도 유적입니다. 강원도 유적에서 이제 이런 유물들이 청동 유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5에서 14세기 정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더 올려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청동 유물은 비파형 동검은 기원전 10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400년에서 500년 사이 여기에는 청동 유물이 없는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희한한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 이거 청동기 시대 아닌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토기 문화상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신석기 시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은 토기로 이제 기준을 한 겁니다. 토기로 기준을 했는데 왼쪽에 있는 고곡형 청동기와 이 정선 아우라지에서 나오는 이 청동 유물이 이제 이 기원전 10세기 동검 이전에 이미 청동기를 한반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왼쪽에 있는 유물과 오른쪽에 출토되는 유물은 북방에서 왔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지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온 것은 저기 시베리아에 있는 세이마뚜르비노 문화의 아마도 저기 어디 정도에 되는 그 문화의 영향일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연해주 청동기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영 석기라고 지금 오늘도 지금 제가 박물관에 가서 그 상설 전시를 봤는데 이 서부 경남 일대에서 청동기 시대 유적들 이것은 평거동 3호 주거지에서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인데 3호 주거지에서 밑에 있는 토기와 함께 같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실에도 이 유물 불이영 석기라고 하는 석기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크기 차이도 많고 모든 유물을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같은 이제 역사적 흐름에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평거동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연해주의 시니가이 문화에서 나오는 청동 유물입니다. 청동 유물이고 이제 크기도 비슷하고 생긴 형태도 여기에 그거가 있어서 지금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아마 펜던트처럼 고각적으로 봤을 때 소형이고 그리고 이게 사용을 실제로 도구로 했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은 특히 이제 구멍이 있고 이러면 어디인가에 끈에 매달았을 것이다라고 하면 장신구 계통으로 많이 봅니다. 특히 이게 고옥처럼 굽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고옥형 청동기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러시아에서는 그 토제품도 있고 석제품도 있고 그래서 이거가 시니가이 문화라고 하는 연해주 청동기 문화라고 여러분은 그냥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연해주의 청동기 문화 중에 하나 문화에서 이런 이제 유물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돌로 만든 고옥형 청동 유물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한반도에서 어떻게 수용이 됐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뭐 이 또 신라 근관에 붙어 있는 그 고옥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납작해요. 바닥이 이 평면 형태가 납작한데 이 굽어진 이런 이제 돌에다가 뭔가 이거 끈을 매달아서 쓴 그런 이제 아이디어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전해졌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니가이 문화에서 나오는 이제 이중구현 토기 혹은 돌대문 토기라고 부르는 토기들이 있고요. 그 토기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 토기들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연해주와 붙어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있는 흥성유적이라고 하는 그 유적에서 이 돌대문 토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밑에 있는 게 남강에서 나오는 이제 돌대문 토기들을 하고 상당히 이렇게 띠를 붙이고 그 띠를 이렇게 강목한다라고 하는데 눈금을 새기는 이러한 것들이 유사하다라고 해서 한때 이게 그 청동기 시대 연구자들이 모든 사람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기억이 그 중에 거기 제가 중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흥성 문화와 시니가이 문화가 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또 완벽하게 이거를 반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큰 이제 학계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화들이 철정리라고 하는 대성리, 천동리, 아우라지 이 북한강 유역에 있는 유적이고 그리고 진주 남강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이 지역의 동북 지역의 문화가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한반도 청동기 시대 시작 시기에 기원전 15에서 14세기 정도에 시작되는 그 시기에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 요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압록강 유역과 요동반도는 어떠냐라고 하면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류가 된 것은 비파형 동검 이후이고, 그러니까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문화상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비파형 동검 문화로 자리를 한반도에서는 잡았고 석관묘라고 하는 지성묘들이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주류는 그쪽이죠. 그 주류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도 잠시 그 3,800년 요 년전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BP 연대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니까 2000을 빼면 기원전이 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2000을 빼시면 대략 2000을 빼시면 기원전 몇 세기 그래서 2500년 전은 기원전 5세기 정도부터 여기 크로노프카 문화가 있었고 여기 청동기 시대라고 해놓은 게 시니가의 문화가 연해주에서 이만큼 지속이 되었고 근데 이 일부가 한반도 그 북한강 유역, 남강 유역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동해를 처음으로 저는 개척한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2,000년 전부터 아무르강과 연해주에서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왕창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전부 다는 아니고요. 아주 일부들 문화적인 요소들이 확인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붉은색 적색 마연 토기라고 하는 그 토기인데요. 붉은색 토기가 오산리라고 하는 강원도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양양을 해수욕장으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바다가 바로 김해가 바다 바로 옆에 있어서 오산리 양양을 잘 모르실 텐데 서울 분들은 되게 양양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양을 대표하는 이 선사시대 유적이 오산리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C지구라고 하는 뭐 AB 지구는 예전에 발굴이 되었고 C지구는 제가 러시아 유학할 당시에 발굴이 되었는데 여기서 최하층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그 밑에 층에는 구석기 시대 층도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최하층에서 이렇게 빨간색 토기들이 나왔어요. 빨간색 토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맥문화재 연구원에 계시던 그 심재현 선생님이 지금은 한림대학교에 계십니다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거를 한번 김 선생이 한번 봐주세요라고 해서 이걸 뚝 보니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면서 논문을 좀 적게 됐는데 이거가 동해안에서 발견되는 시기는 6,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 년전 정도 되는 그보다 더 올라가는 연대들도 있는데 대략 제일 늦은 연대가 6,500년 전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앞에 그러니까 6,500년 전보다 더 이른 시기에
만약에 이 지역에 토기가 있었다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유적이 있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토기가 제일 빠른 토기인데 이렇게 예쁜 토기가 나온 거예요. 그 실제로 보면 아주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문양도 되게 그 예쁘게 공들여서 만들었고요. 그런 근데 토기 문화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런 토기가 진짜 어느 날 스타처럼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부 지역과 중국 동북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예쁜 토기들이 오산리 유적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문화 찾아보니까 사실 AB 지구에서도 조금 있고요. 이미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유적들에서 뭔가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뒤져서 연해주에서도 그 시기에 그 해당 연대 혹은 위아래 다 살펴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토기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은 문양 신문 방법이 찍는 방법인데 이런 찍은 문양은 나오지 않았다. 그 좀 더 올라가서 아무르강 하류역에 있는 말리쉐보라고 하는 문화에서 이제 붉은색 이렇게 마연하고 찍은 문양 찍는 토기들이 왕창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토기 기형은 지금 생긴 모습, 그러니까 토기 생긴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일단 제작 방법에 저는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 이 마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붉은 색깔 그거를 입히고 이제 반질반질하도록 빛이 나도록 이렇게 다듬는 걸 마연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연을 한 이후에 찍은 문양이 나온다라는 그 제작 방법이 상당히 이 지역하고 유사하더라고요. 이 지역하고 유사해서 동일 시간에 이 지역하고 유일하게 발견되는 곳은 아무르강 하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슷한 동물처럼 보이는 뭐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사슴 모양 혹은 뭐 누구는 곰이라고 하고 돼지는 근데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돼지를 기를 때요 그 되게 곡물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돼지가 나온다. 이거는 거의 농경이기 때문에 돼지들이 그냥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까다롭고 그 다음에 곡물만 먹고 그래서 그 돼지는 아니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은 보고 있고, 사슴이나 곰이나 뭐 옆에 있는 애들이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르강 하류에서 수추섬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더 이 근거 자료가 없을까? 비슷한 문화상을 비교할 수 있을 때라고 했을 때 이 암각화 유적들에서 배 그리고 동심원 문양 그리고 전신 인물형 사람인데 이 전신을 그리고 있는 것, 그리고 사슴, 그리고 얼굴 모양 안각화가 여기 남부 지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령 양전동이나 도항리 이 얼굴은 안 나오는데 이 얼굴에서 중심이 되는 눈을 그릴 때 이 동심원 문양을 그리거든요. 그 요소를 본 건데,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가 살펴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이 왼쪽이 천전리라고 하는 그 울산 방구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천전리 유적에서 나오는 동심원 문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안각화는 그 함안 도항리라고 하는 유적에서 나오는 동심원 문양만 있는 안각화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양전동 안각, 고령에 있는 양전동 안각화는 이런 알 수 없는 뭐 검파라고, 그러니까 검의 손잡이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사람부터 샤먼의 얼굴까지 각각 해석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기하학적인 문양하고 같이 나오는 동심원 문양하고 달리 이 도항리 같은 유적은 이렇게 동심원 문양만 있거든요. 동심원 문양만 있고 천전리 안각화는 지금 다른 문양들하고 결합이 되어서 좀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심원 문양만 나오는 안각화들은 사실 이 아무르강 하류와 뭐 이 우수리강은 아무르강의 지류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강이거든요. 그 지류 있고 두만강 유역에도 이 동심원 문양들이 안각화의 지초리라고 하는 동굴 유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북한 학계에서 그때 발표가 됐는데 이 지금 밑에 있는 사진들은 사카치알리안이라고 하는 아무르강 하류역에 있는 안각화 유적으로 잘 알려진 그 관광지예요.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보는 관광지인데 큰 화산암 바위에 이런 얼굴들이 얼굴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전신 모양의 안각화도 있고요. 전신 모양 여기가 얼굴이고 지금 바위가 뒤집어져서 거꾸로 보이는 건데 이 2번입니다. 지금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인데 여기에 이것이 포항대 17번 이게 안 보이는데 17번 이해랑 상당히 비슷하죠. 이 17번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이런 안각화들이 그러니까 요소들이 이 누가 남겨놓은 것인지는 저는 동해안 사람들이 남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6,500년 전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남겨놓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동해안에 살던 사람들이 뭐 어떤 접촉에 의해서든 뭐 이런 것이든 뭐 남겨진 것들은 이제 아이디어는 왔고 아니면 뭐 조상 중에 듣고 들어서 남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전리 동심원 문양은 다르지만 이런 영남 지역에 있는 동심원 문양들은 아마도 북쪽에서 전해진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붉은색 토기들은 어디서 누가 남겨놓은 것일까? 이 오산리 유적에서는 이런 북방의 특징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음식 낚시라고 하는 그 한반도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낚시 바늘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음식 낚시의 축부예요. 원래 이음식 낚시는 뼈로 이렇게 이 부분이 남아 있어서 물고기가 여기를 무는 거죠. 여기를 무는 건데 우리나라 토양의 특성상 이 부분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돌로 된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 남아 있어서 동해안의 유적들에는 이런 이음식 낚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반도 고유의 유물이고 아마도 그래서 이 북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류를 했고 뭐 토기 제작하는 방법을 뭐 보았거나 들었거나 딱 만났던 그 시점의 유적은 남겨지지 않았지만 오산리 유적의 시지구 최하층에 남아있는 그런 유물들은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이 전해져서 아마 남겨졌을 것이다. 그 정신적인 영역의 안각화 유적들이 이런 특징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또 혹자는 그럴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 이게 얼마나 먼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현대인들의 편협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수렵 채집 사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먼 거리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지는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 이동을 해야 되는지는 그 어떤 지리 정보가 머릿속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가 방구대 안각화에 있는 고래 그림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이 고래가 지금 여러 종류의 고래가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방구대 안각화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특히 이제 물 위로 쏟아서 이렇게 뿜고 있는 이게 혹등고래라고 하던데 혹등고래의 특징들은 이게 안각화가 가장 많은 지역이 특히 사실적인 동물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안각화 그림이 있는 것은 저기 뭐 알타이나 중앙아시아 바위가 쫙 있는 산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고래는 당연히 없죠. 바다가 없으니까. 이 고래 그림이 있는 곳은 저쪽에 여기 그러니까 대서양변에 있는 스웨덴 이쪽 지역에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 페그티멜이라고 하는 여기가 캄차트카 반도이고 그보다 더 북극해에 위치하고 있는 페그티멜 안각화가 여기 보면 지금 그 고래 그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페그티멜 안각화는
그 러시아에서도 억수로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북극해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 사람이 살았다는 것과 1번 그리고 고래가 있던 뭐 고래는 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구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방구대랑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여기 이거 때문에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알타이에서만 나오는 그 버섯 모양의 모자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알타이의 주제, 알타이 안각화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도대체 이 청동기 시대 안각화 특징입니다. 알타이에서 나오는 청동기 시대 안각화의 특징인데 이게 지금 페그티멜 안각화에서 나오니까 아니 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알타이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페그티멜 안각화가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남겨질 것인가라고 해서 이 유적이 처음에 러시아 학계에 보고됐을 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안각화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페그티멜 안각화를 처음 이제 그 국내 학계에다가 이야기를 하신 분은 아마 그 책에서 강인욱 교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제 그 논문을 본격적으로 적었죠. 그래서 이 방구대 안각화에 있는 그 많은 문양들 중에 가장 많은 그림들이 이제 고래도 한 파트를 이루는데 그 중에 이런 고래가 뭐 국경 따라서 국경이 러시아니까 안 가고 그 다음에 일본이니까 안 가고 뭐 그러지 않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고래는 바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 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고래를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 본 고래와 방구대 안각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본 대곡리 사람들이 본 고래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똑같은 고래를 보았는데 그 시점은 아마도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신석기 시대 어느 몇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렵 채집 사회의 행동 반경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서 저는 그 아무르강 하류역에 있는 붉은색 토기들이 그 오산리 유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거를 뭐 비웃는 사람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수렵 채집 사회의 생존에 대한 그 본능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하지 마라라고 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사카치 알리안에는 동물 문양 안각화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호랑이 그림이 있습니다. 호랑이 그림들도 이제 방구대 안각화에서 호랑이가 여러 마리가 있어요. 여러 마리가 있는데 비슷한 애들도 있고 해서 아마도 방구대 안각화는 그 지역의 민들이 그렸겠지만 그래도 북쪽 지역과 어느 정도 교류는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 거의 뭐 그게 돼가는데 시간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붉은색 그 토기 이후에 그 이후에도 연해주 이후에는 연해주 아무르강 하류까지는 가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그 일단 좀 하고 넘어가면 6,500년 전에 그 너무 추운데 왜냐하면 아무르강 하류역은 일단 너무 북쪽이니까 춥다라는 생각을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기후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6,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아무르강 하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2003년 2월 달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가봤습니다. 그때 하바롭스크를 갔는데 하바롭스크가 아무르강이 도시를 지나가요. 도시를 지나가는데 이제 사카치알리안을 그때 가서 보다가 2월 달에 갔는데 그 진짜로 추운 날이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도 미쳤다고 했어요. 그 2월 달에 거기를 갔다고 하니까 진짜로 추웠는데 얼마나 추웠냐면 제가 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음 낚시, 구멍 뚫고 얼음 낚시를 하는데 그 옆에 보드카 한 병 세워놓고 이렇게 구멍 뚫어서 하는데 그게 아마 그때 연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물고기를 탁 제가 보는 그 앞에서 이렇게 탁 했는데 타닥 하니까 바로 냉동이 될 정도로 진짜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추운 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소니 디카가 처음 나왔을 때였거든요. 소니 디카를 들고 이제 찍을 거라고 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배터리가 방전이 금방 될 거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거를 염두를 해두었을 건데 정말 그때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그때 그 당시에 니 괜찮나 진짜 초거든요. 근데 저는 옷을 그냥 대충 입고 가지 않았습니다. 뭐 이게 눈썰 매장 가는 바지에다가 뭐 해가지고 진짜 완전 무장을 해서 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그때는 그런 데는 그 2월달에 절대로 거기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미쳤구나 이러면서 그 내가 간 건 아니었고 그러면서 가자니까 간 거지 이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무르강 하류는 추워요. 추운데 그 당시에는 6,500년 전 당시에는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기후 변화 그래프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 또 이 너무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제가 봐도 머리가 뱅뱅 돌아갑니다. 자, 그 이후에는 연해주와의 관련성이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 6,500년 전 이후에는 오산리식 토기라고 하는 이런 발형 토기에 이렇게 점으로 찍은 토기 그리고 윤기문 토기라고 하는 이런 이제 토기들이 주류를 이루는데요. 저는 이 토기가 같은 그 유형 뭐 문화의 그러니까 누가 빠르고 누가 늦고는 학계에서 되게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뭐 저는 같은 시간이 공존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유적마다 이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무남리 유적에서 나오는 이게 옥귀걸입니다. 결상이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옥결이라고 하는데 이 러시아에서는 이제 귀걸이 옥으로 된 귀걸이인데 이거는 고성 무남리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오산리 유적에서 나오는 윤기문 그러니까 점토띠를 두른 토기고요. 이거는 찍은 문양 토기들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밑에 있는 유적이 이제 초르토브이 보로따라고 쓰는 거는 국립국어교육원의 외국어 표준어상 그렇게 적어야 된다고 해서 보로따 오오는 오오라고 적어야 된다고 해서 오지만 러시아 발음상은 바로따라고 하고 이 뜻은 뭐 악마의 문 뭐 이런 뜻인데 그게 동굴유적입니다. 동굴유적이고 여기가 이제 이 집입니다. 집인데 불이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불이 나서 지금 목탄이 이렇게 있는 흔적이고요. 여기에 인골이 5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골이 5구가 집 안 전체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 모여서 있어서 저는 아마도 이 집에 사람들이 죽고 이걸 일부러 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재 구조물이고 요거가 이제 나온 유물들이 이런 찍은 문양 토기들하고 점토띠를 붙인 이런 이제 뭐 따지고 들면 문양 형태는 다르지만 제작 방법은 같기 때문에 제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같기 때문에 이런 오산리 식토기나 윤기문 이런 이제 윤기문 토기와 그런 이제 제작 방법의 유사성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유적에서도 이런 옥제 귀걸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제 귀걸이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좀 예쁘게 나온 사진이어서 이걸 갖다 놨지만 사실 편들을 보면 이런 이제 오산이식 토기라고 하는 그 오산이식 토기 뭐 죽간문 토기 등등등 그런 유사한 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같은 그거에 많이 있는데 특성상 제가 요거 사진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옥제 장신구 한 점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점들이 뭐 나오고 그리고 뼈를 태워서 만든 이런 희한한 뭐 옷에 달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뼈를 태워서 만든 이런 장신구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개 껍질을 조각해가지고 만든 고래 모양이라고 러시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펜던트들이 지금 집 안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주거지를 폐기하고 그러니까 무덤으로 쓴 거죠. 무덤 이 집에 살았던 5인이 어떤 사고나 뭐 등등등 뭐 어떤 이유에서 한꺼번에 같이 죽었고 여기 아마도 살던 집을 그걸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동 춘천에 교동 유적이라고 하는 유적이 예전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던 김원룡 교수님이 보고한 유적 중에 춘천 교동 유적이라고 하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 유적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들은 거를 이제 스케치처럼 이렇게 그려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오산리 식토기라고 하는 이 토기들과 함께 이제 오산리 식토기 그리고 이제 아주 큰 석부들하고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동해안의 후포리 유적에서도 이런 석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동굴 유적을 무덤으로 쓴 이런 특징들이 춘천 교동에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저는 그런 이제 사상이나 생각은 공유했지만 특히 이 춘천 교동 같은 경우도 이 연해주 사람들이 남겨놓은 거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보면 17번 유물이 그 결합식 낚시, 이음식 낚시 축부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것도 역시 한반도 유물입니다. 한반도 유물인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안과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동해안하고 연해주의 사람들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문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두대간과 연결되는 그 산맥이 시오테알린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백두대간과 함께 시오테알린 산맥 그리고 동해 나아가서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어서 산맥과 바다를 공유하는 하나의 같은 생업권, 결국 경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바다를 공유하고 큰 산맥을 따라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사한 문화가 양쪽 지역에서 드러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는 게 역시 이런 분들은 이제 토우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성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에, 그러니까 생활보다는 그러니까 의례적인 유물하고 관련성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유물을 극동 전신상 토우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극동이라는 용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폄하하는 그것보다는 유라시아 전체 대륙에서 제일 끝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의미로 보면 안 좋은 의미보다는 그냥 제일 유럽 사람들이 제일 소개했을 때 제일 잘 알아먹는 용어가 이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썼고 서포항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이런 유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해주에서 리도프카 문화라고 하는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이 유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르강 하류의 신석기 시대 유적들에서 이 보다 앞선 형태의 이런 사람들을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운 게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들을 지금 사는 소수민족들이 나나이족들 집 안에다가 세워두기도 하고요. 집 바깥에 어귀에다가 세워두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슷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오클라드니코프 선생도 아마 민족지 자료와 비교했을 때 집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적인 개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연해주에서 나오는 물개 모양이고요. 아무르강 하류 그리고 세죽이라고 하는 여기 경주 바로 부근에 있는 울산에 있는 세죽 유적에서도 물개 형태의 토제품, 신석기 시대의 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래나 물개나 이런 것들이 이런 같은 생업권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들이 이 시오테알린 산맥을 따라서 백두대간하고 연결되고 이게 이제 동해와 태평양을 끼고 사천늑도에도 사실 시간성으로 전혀 다르지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그런 루트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 단결 옥저 사람들도 그 루트를 알고 있었던 거죠. 선 위에 윗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왔을까라고 하면 이게 지금 김해박물관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김해박물관에서 비복리 유적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6,000년 전에 아주 오래된 창녕에 있기 때문에 바다와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폐총 유적이어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목재로 된 배가 이렇게 출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배와 그리고 이게 노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마 전시실에 그러니까 배가 복원해서 그 이 배와는 좀 다르지만 그 있던데, 그리고 동삼동 유적에서도 배 모양 토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약간 미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특히 이 오산리와 죽변에서도 배 약간은 조금 이렇게 이 장령 비봉리처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배의 조각들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는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르강 하류역에 있는 그런 다른 사카치 알리안도 마찬가지고, 이 우수리 강변에 있는 칼리노프카라고 하는 유적, 그리고 페그티멜에서도 이 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시간상으로는 한참 뒤에 있는 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와 관련한 이런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방구대에도 이 배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방구대 안각화는 청동기 시대에 제작되었다라고 하는 설과 신석기 시대부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고,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 뭐 청동기 시대까지 쭉쭉 그림을 그렸다, 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설이,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저도 신석기 시대부터 후대까지 계속 그렸다라고 하는 거에 한 표입니다. 한 표이고, 이제 그 배의 존재를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를 따라서 육로가 아닌 해안로죠. 해안로를 따라서 내리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업 6천에서 500년에서 6천년 전은 신석기 시대 이제 같은 생업권이어서 이게 그 무슨 기원이다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같은 생업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각각 재지민인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 부산에 살고 김해에 살고 대구에 살고 이렇게 같이 살지만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기후도 다르지만 그래도 도시에 살면 지금 현재 생업은 뭐 만약에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거나 대기업을 다니면 나의 그 생업은 회사가 책임지는 거죠. 뭐 그런 거랑 똑같이 생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3,400년에서 2,900년 전에 청동기 시대 문화들이 그 남강 유역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생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생업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좀 다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해서 물음표로 남겨놓고, 하지만 그 압록강 유역과 요동 지역 사람들도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옥저 문화가 이제 늑도 북한강 유역에서 나오는데, 이 두 시기는 매우 따뜻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늑도에서 나올 때는 이 바다가 매우 추운 시기예요. 매우 추운 시기에 늑도에 쪼구들을 만들게 되었고, 북한강 유역에서도 뭐 기원 후 2세기이긴 하지만 매우 추운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따뜻한 시기에 사람들이 움직였었는데, 이때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온도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늑도에 나타난 현상들은 무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역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크라스키노나 염주성에서도 나오는 것도 일본과는 외교, 그리고 뭐 신라도와도 외교뿐만 아니라 무역도 같이 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음노와 말갈 문화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토기와 함께 뭐 조금씩 문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앞으로 고고학적 자료가 더 쌓이면 할 수 있는 말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낼 때는 여기까지 옥저까지를 그거를 했는데, 뭐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뒷부분을 이야기를 할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발굴의 경험과 그다음에 그
번역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이제 나온 경험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강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했고, 사실 저는 그 뒤에 그 고려와 여진 문제도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국 학계 그 역사학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진 그 연해주에서 발굴을 시작하면 무조건 처음 시작은 그 여진 문화층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진 유물들이 좋은 유물들이 참 많은데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연구하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뻥 비어 있고, 뭐 녹둔도 찾는다고 하는 뭐 이야기들은 들어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 강의가 준비가 되었고요. 혹시 그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제가 아는 바는 다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